아침 햇살이 오래된 아파트 거실을 비스듬히 가르는 월요일 오전. 윤정이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청첩장 한 장 받지 못했다. 세 번째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 설인의 목소리였다. 아니, 아직 며느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3년 동안 그녀를 며느리처럼 대해왔다. 월세 70만 원을 매달 보태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웨딩드레스 맞춤 비용 300만 원까지 보탰다. 설인아, 어서 와.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라며? 나도 뭐 입고 가야 할지 고민 중이야. 연분홍 원피스 어떨까? 어머니, 설인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어제 결혼했어요. 뭐,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거든요. 어머니는, 아시죠? 민수 오빠랑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만의 시작을 원했어요. 부담스러운 관계는 좀 정리하고 싶었고요. 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소파에 떨어졌다. 부담스러운 관계, 3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계산하면 2,520만 원이다. 거기에 명절마다 준 용돈,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요구한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각종 경조사비를 더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설인아, 농담이지. 결혼식을 어제 올렸다고? 네, 강남에서 조촐하게요. 신랑 신부 친구들이랑 회사 상사들만 모셨어요. 어머니, 세대분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댔는데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주셨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 청첩장 보낼 의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옷장 안에는 결혼식에 입으려고 백화점에서 산 연분홍 원피스가 택을 달고 걸려 있었다. 새 구두도 샀다. 손주를 안을 날을 상상하며 매일 밤 기도했다. 참, 어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거 아니죠? 집주인이 독촉 전화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지 알아? 뭐려? 저희는 어머니 덕분에 잘 살았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희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매달리다니. 정의 손이 떨렸다. 눈앞이 핑 돌았다. 당장 나가. 네? 왜 화내세요? 어머니,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나가라고 했어. 정희가 소리를 지르자 설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참, 월세 이번 주까지는 꼭 부탁드려요. 밀리면 저희 신용등급 떨어지거든요. 문이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 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36개월치 2,520만 원. 냉장고와 세탁기 구입비 350만 원. 드레스 맞춤비 300만 원. 각종 급전 600만 원. 명절과 생일 용돈 200만 원. 합계 3,970만 원. 숫자는 냉정했지만 마음은 더 냉랭하게 식어갔다. 정희는 은행 앱을 열어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4,200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이미 쏟아부은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정희는 설인이 던진 그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돈을 쓰겠다. 바로
나 자신에게. 일주일 뒤 예상했던 대로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집주인이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연체료 붙는데요. 어머니, 제발 좀 챙겨주세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다. 설이나, 네. 어머니, 나도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도와주기로 했어. 네. 내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한 사람들 월세를 왜 내줘야 하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아, 맞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지. 나는 특별하지 않았고, 그럼 나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돈 쓸게. 안녕.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녀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어머님, 자동이체 전부 해지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아들 부부 월세 자동이체, 생활비 이체 전부 끊어주세요.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출금 알림도 강화해주세요. 하지만 가족 간 일은 신중하게. 제 돈을 제 삶에 쓰는 게 뭐가 신중해야 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정의는 단호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자동이체 해지, 비밀번호 변경, 출금 알림 설정.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정의의 눈빛은 확고했다.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의는 부동산에 들렀다. 어머님 집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지금 3억 2천 정도 하십니다. 매물 나오면 금방 팔려요. 알겠어요. 일단 시장 조사만 한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나서며 정의는 생각했다. 필요하다면 이 집도 팔 수 있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집에 돌아온 정의는 옷장에서 연분홍 원피스를 꺼내 보았다. 택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68만 원짜리 원피스. 정희는 옷을 다시 옷장에 넣고 백화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이내 구매 상품은 환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객님. 영수증과 택이 그대로 있으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내일 가져갈게요. 그날 저녁 민수와 설인이 집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는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변호사, 무슨 일로? 민수가 나섰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월세도 갑자기 안 보내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전문가 모시고 왔어요. 건강은 멀쩡해. 당장 돌아가. 어머니, 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결혼식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만. 용서, 월세? 정희는 비웃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것들 기억나? 지난 3년 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계산해봤어. 4천만 원 가까이 돼.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맞아. 내가 줬지. 며느리 될 사람이고 우리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 4천만 원을 쓴 내가 바보였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윤정희 여사님, 이건 재산 위임 동의서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니 아드님께 재산 관리를 맡기시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제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재산 위임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엄마, 진정해.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걱정? 내 돈 걱정이지.
내가 이제 월세 안 줄까봐, 더 이상 돈 못 뜯어낼까봐 겁나는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ATM 기계로 본 거야. 돈 나오는 기계. 근데 그 기계가 고장났어. 이제 안 나와.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법적으로 부모 부양은 자녀의 의무지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있거든요. 특히 어머니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신 경우에는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내가? 정희는 식탁 위에 쌓아둔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저거 봐. 지난 3년간 너희한테 보낸 모든 이체 내역이야. 날짜, 금액, 통장 사본 전부 정리했어. 판단력 흐린 사람이 이걸 할까? 그리고 저기 저거. 집 등기 권리증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이것도 너희 손 못 대게 금고에 넣을 거야. 변호사가 민수를 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정의가 훨씬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윤 여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불러요. 정의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하자 세 사람은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서린이 돌아서며 독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곧 아실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게 돼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희한테 이용당하는 것보단 낫겠지. 문을 닫는 순간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밀려왔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윤정희,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현관 자물쇠 교체 업체에 연락했다.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꿔주세요. 가장 안전한 걸로요. 네, 어머님. 오늘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에도 연락을 했다. 거실과 현관에 CCTV 설치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걸리나요?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좋아요. 예약할게요. 오후. 자물쇠 교체 기사가 왔다. 어머님, 이 제품은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 2가지 방식이에요. 아주 안전합니다. 좋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혹시 가족분들도 등록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만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다. 1시간 후, 새 도어락이 설치됐다. 정희는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이 아닌 자신이 처음 직장에 입사한 날짜로 설정했다. 아무도 모를 숫자. 잘 기억하세요, 어머님. 비밀번호 분실하시면 재설정이 복잡해요. 걱정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 날이에요. 기사가 떠나고 정희는 새 도어락을 여러 번 열고 닫아보았다. 튼튼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저녁, 정희는 미용실에 갔다. 몇 년째 미루던 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정말 짧게 자르시겠어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요. 가위질이 시작됐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울 속의 정희는 점점 달라져 갔다. 짧아진 머리, 파마를 한 머리. 10년은 젊어 보였다. 손톱도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정희는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를 선택했다. 손톱에 색이 입혀지는 걸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런 것들이 사치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손님,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응. 나를 위해 돈 쓰는 법을 배웠어요.
미용실을 나서며 정희는 백화점에 들렀다. 환불받은 원피스 대신 편한 등산복과 운동화를 샀다. 그리고 평소 갖고 싶었던 태블릿 PC도 구입했다. 어머님, 이 제품은 시니어분들이 쓰시기 편해요. 글씨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좋네요. 이걸로 주세요. 계산을 하며 정희는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이 아까워서 못 샀을 것이다. 아들에게 줄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서점에도 들렀다. 그림 그리기 책, 수채화 기법서, 여행 잡지. 평소 사고 싶었지만 사치라고 생각해서 참았던 것들을 샀다. 오늘 참 많이 사셨네요. 봉투 크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구매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기뻤다. 새 옷, 새 신발, 태블릿, 책들. 모두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다. 저녁 무렵 옆집의 박은자 할머니가 떡을 들고 찾아왔다. 정희 씨, 낮에 사람들 목소리 크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에휴, 말도 마세요. 아들, 내외가 와서 난리를 쳤어요. 정희는 박은자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놨다. 박은자는 허를 찼다. 어머, 세상에, 결혼식에 안 부르다니. 그래도 아들인데. 은자 씨, 아시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대접으로 만들어지는 거. 나는 이제 나를 대접할 거예요. 맞아요. 정희 씨, 저도 딸한테 전세자금 3천만 원 빌려줬는데 5년째 안 갚고 연락도 안 해요. 우리 세대가 너무 헌신적이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두 사람은 늦게까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위로가 됐다. 정희 씨, 있잖아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한대요. 같이 다녀볼까요? 좋아요.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럼 내일 같이 가서 신청해요. 박은자가 돌아가고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더 이상 누구의 ATM 기계도 호구도 아니다. 나는 윤정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박은자는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다. 복지과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다.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수채화 강좌 신청하려고요. 아, 좋으시네요. 수요일 오전반이 있는데 자리가 아직 있어요. 재료비는 3만 원이고요. 강사님이 아주 좋으세요. 저희 둘 다 신청할게요. 신청을 마치고 나오며 정희는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자 씨, 점심 먹고 문화센터 구경이나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문화센터를 둘러봤다. 수채화 강좌 외에도 서예, 노래교실,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와, 여기 프로그램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우리 다른 것도 신청할까요? 좋아요. 금요일 영화 동호회는 어때요? 영화 동호회요? 네. 매주 금요일에 고전 영화 보고 차 마시는 모임이래요.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이고요. 좋아요. 신청해요. 두 사람은 영화 동호회에도 신청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생각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집에 돌아오니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오전 10시에 CCTV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날, 기사가 와서 거실과 현관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어머님, 이 카메라는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서 누가 문 앞에 오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요. 그리고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요. 좋네요. 설명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앱도 설치해 드릴게요. 기사는 정희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녹화 버튼 누르시면 저장되고요. 감사합니다. CCTV 설치가 끝나고 정희는 안심이 됐다. 이제 누가 와도 기록이 남는다. 오후 정희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노년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박태연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을 마치고 정희는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캡처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도 저장했다. 증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해. 다음 날 정희는 강남의 빌딩 8층에 있는 박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깔끔한 사무실, 벽에는 각종 감사패와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윤정희 여사님 맞으시죠? 박태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전화로 말씀하셨던 내용. 아들 내외가 여사님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3년 전부터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월세 지원, 생활비 지원, 각종 경조사비, 그리고 결혼식에서 배제된 일, 변호사를 대동해 재산 위임을 강요한 일.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이건 명백한 노인 재산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 재산학대요? 네. 노인복지법 제39조 1구에 보면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학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재산 위임을 강요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네. 3년치 전부 정리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다. 잘 정리하셨네요. 날짜, 금액, 내역이 명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사님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는 게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 캡처한 거예요. 월세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보낸 메시지들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은요? 일부는 녹음했어요. 특히 결혼식 이후에 전화 온 것들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 말씀하셨죠? 네. 여기 있어요. 정희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민수, 설인. 그리고 변호사가 정희에게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장면이었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말 명백한 강요죠. 특히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정우라고 했어요. 김정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했다. 김정우 변호사. 있네요. 이 사람. 평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여사님이 준비하신 증거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추가 증거들입니다. 박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첫째, 인정 네트워크 증명. 여사님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웃, 친구, 복지관, 동호회 등의 활동, 내역이요. 그건 가능해요. 어제 수채화 강저랑
영화 동호회에 신청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 기록을 잘 남기세요. 둘째, 정신건강 평가. 여사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노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인지능력, 판단능력, 기억력 등을 평가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금전관리 능력 증명. 여사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통장 정리, 세금 납부, 공과금 처리 등의 기록을 남기세요. 네. 그건 제가 항상 직접 해왔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주면 자발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자동이체도 다 끊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죠. 그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요? 네.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사님이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여사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사님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사님, 증거가 탄탄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노인들이 자식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사님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상담료는 오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그때 수임료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부당한 소송이었다는 게 인정되면요.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변호사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사님은 여사님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일일 리 없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정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다. 박 변호사가 말한 대로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근처의 노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여기가 평판이 좋네. 정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네, 고객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인지능력 정밀 평가 받으실 거죠? 비용은 15만 원이고 검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약할게요. 일주일 후 수요일 첫 수채화 수업 날이 왔다. 정희는 새로 산 미술 가방에 물감, 붓, 스케치북을 챙겨 넣고 문화센터로 향했다. 박은자도 함께였다. 정희 씨, 떨려요. 나도요. 그림 그려본 지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있을 거예요.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사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이미경이고요. 수채화를 1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정희의 차례가 왔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중요하죠. 첫 수업은 기본부 다루기였다. 물감을 어떻게 묻히는지, 붓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희는 열심히 따라했다. 정희 선생님, 손놀림이 좋으세요. 금방 배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함께 차를 마시러 갔다. 우리 매주 수업 끝나고 차 마셔요.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강생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라 공감대가 많았다. 저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요. 외로워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저는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다.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요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삶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차를 마시며 정희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행복이구나. 금요일에는 영화 동호회 첫 모임이 있었다. 주민센터 소강당에서 고전 영화 로마의 휴일을 상영했다. 오늘은 오드리 헵번의 명작을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됐다. 정희는 오래전에 봤던 영화지만 다시 보니 새로웠다. 자유를 갈망하는 공주의 이야기. 지금의 자신과 겹쳤다. 영화가 끝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자유예요. 공주가 하루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죠. 맞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자유가 필요해요. 정희는 손을 들었다. 저는 이 영화를 젊었을 때 봤는데 그때는 그냥 로맨스 영화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 자유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저도 요즘 제 자유를 되찾고 있거든요. 좋은 관점이시네요. 모임이 끝나고 몇몇 회원들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희 씨,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자유를 되찾는다니. 정희는 간단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딸한테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그렇죠.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윤정희님,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지능력 정밀 평가를 받으실 거죠? 네. 검사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 등이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검사가 시작됐다.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문제 풀기. 정희는 최선을 다해 답했다. 2시간 후, 검사가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순 없지만 검사하는 동안 보니 전혀 문제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우수하신 것 같아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정희는 기분이 좋았다. 적어도 건강하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정희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결혼식 일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뭘 했는데? 월세도 안 보내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변호사까지 고용하시고. 민수야, 나는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너희가 변호사 데려와서 내 재산 넘기라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요즘 이상하셔서 걱정돼서. 이상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3년 동안 4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혼식에도 못 갔어.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며? 그럼 나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돈 쓸 거야. 엄마, 민수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희 월세 내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러다가 죽을 순 없어. 이제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해결해. 35살 성인이면 스스로 살아야지.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그리고 민수야, 앞으로 엄마한테 돈 기대하지 마. 유산도 기대하지 마. 엄마는 엄마 돈 다 쓸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한 달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한 것이다. 민수와 설인이 정희를 상대로 한정우견 심판을 청구했다. 정희는 즉시 박태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왔어요. 한정우견 심판 청구서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우리한테 유리해요. 유리하다니요? 네. 여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 평가 결과도 나왔죠? 네.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모든 항목이 정상이래요. 완벽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응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증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들어갔다. 답변서 작성, 증거 목록 정리, 증인 확보. 정의의 이웃들과 동호회 회원들이 기꺼이 탄원서를 써줬다. 박은자의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윤정희 씨의 이웃으로 5년째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채화 강좌와 영화 동호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이웃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를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채화 강사 이미경의 탄원서도 있었다. 윤정희 선생님은 저희 수채화 수업에 8주째 참석하고 계십니다. 수업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며 작품 수준도 우수합니다. 특히 색감 선택과 구도 잡기에 탁월한 감각을 보이십니다. 수업 중 다른 수강생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계십니다. 윤정희 선생님이 판단력이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 동호회 회장의 탄원서도 강력했다. 윤정희 회원님은 매주 금요일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며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평을 나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속 자유와 인권에 대한 토론에서 명쾌한 논리로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윤정희 회원님은 우리 동호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누구보다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총 16통의 탄원서가 모였다. 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여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다. 가정법원 3층 심판정. 정희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수, 설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김정우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다. 사건 2025는 12345 한정우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부터 주장하십시오. 김정우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윤정희는 최근 들어 급격한 성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경제적 지원을 갑자기 중단했고 가족과의 연락을 거부하며 심지어 CCTV까지 설치하고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이라니요? 박태연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의학적 증거라도 있습니까?
피청구인은 아들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해의식의 발로입니다. 재판장님,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여기 지난 3년간의 모든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총 3,970만 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월세,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구인들의 결혼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입을 열려 하자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청구인 측 반박하시죠. 김정우 변호사가 답했다.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결혼식을 조촐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티청구인께 연락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조촐하게요?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이건 청구인의 배우자 서린 씨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결혼식 하객이 무려 120명입니다. 이게 조촐한 겁니까? 더욱이 여기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한 우리의 완벽한 날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닙니까?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박 변호사는 캡처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결혼식 이후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티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법정의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된 영상. 민수, 서린, 그리고 김정우 변호사가 정희에게 서류를 내밀며 압박하는 장면이었다. 어머니가 요즘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시죠. 제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재산 위임이에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영상 속 김정우 변호사의 목소리도 들렸다. 윤 여사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겁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니까 아드님께 재산 관리를 맡기시는 게.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김정우 변호사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김 변호사, 이게 뭡니까? 재산 위임을 강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피청구인의 건강을 염려해서. 염려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여기 피청구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정밀평가서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검사입니다. 인지능력, 판단능력,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모두 정상이며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상위 20%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건 이웃과 동호회 회원들의 탄원서 16통입니다. 모두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탄원서들을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피청구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주 2회 수채화 강좌, 주 1회 영화 동호회, 주 3회 한강 산책, 월 1회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의 일정입니까? 김정우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청구인 측, 피청구인이 판단력이 저하되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가족으로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걱정되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번엔 정의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준비시킨 대로였다. 재판장님, 저는 3년 동안 제 노후 자금 4천만 원 가까이를 아들 부부에게 지원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 그런데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ATM 기계였다는 걸.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 하다가 필요 없으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변호사를 대동해서 제 집에 찾아와 재산을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식의 행동입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앉으세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청구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무단 발언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정희는 계속 증언했다. 저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눈을 뜬 겁니다. 제 노후 자금은 제 노후를 위해 쓰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바꾼 건 피해망상이 아니라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치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변호사를 대동해 강요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 녹화됐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청구인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정우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장님,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라 재산을 걱정한 거 아닙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본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정희는 서울대병원 노년정신건강의학과의 정밀평가 결과 인지능력, 판단능력, 기억력 모두 정상 범위에 있으며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현재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16명의 증인이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은 비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판단입니다. 3년 동안 약 4천만 원을 지원했음에도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불공정 대우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와 설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넷째, 오히려 본 재판부가 우려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고 지원이 중단되자 즉각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더욱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재산 위임을 강요한 행위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서 정의하는 노인, 재산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뭐라고요? 설인이 소리쳤다. 저희가 학대를 했다고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한 번 더 방해하면 즉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한정 의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윤정희는 충분한 판단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견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향후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재산 요구나 법적 압박을 시도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형법 제324조, 강요죄,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인 측 변호사 김정우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그 소리는 정희에게 해방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사님, 이기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법정을 나서는 정희를 향해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민수야. 정희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법원에서도 판결했잖아. 엄마는 멀쩡해. 오히려 문제는 너희였어. 엄마. 그리고 명심해. 엄마가 죽고 나서 유산 기대하지 마. 엄마 재산은 엄마가 다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야. 서린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년 동안 받은 돈 다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앞으로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정희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뒤에서 서린의 울음소리와 민수의 절규가 들렸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앞 카페에서 박 변호사가 말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증언대에서 당당하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사님이 스스로 준비하셨잖아요. 증거, 인정 네트워크, 정신건강 평가. 완벽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런 케이스를 다뤘지만 여사님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은 드뭅니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변호사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사님,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수라. 정희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의 복수네요.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재판 비용 청구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소송이었으니까요. 정말요? 네. 제 수임료 300만 원이랑 소송 비용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돈 문제로 또 얽히고 싶지 않아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박은자와 수채화 동호회 친구들, 명화 동호회 회원들을 불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법정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맞아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정희 씨가 길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걸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나는 해냈어. 나는 나를 지켰어.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법정에서 이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ATM 기계가 아니다. 나는 윤정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다. 정희는 큰 결심을 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은자 씨, 나 이사 가려고요. 어머, 어디로? 한강 근처 오피스텔이요. 작지만 전망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도서관도 가까워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나도 가끔 놀러 갈게요. 정희는 부동산을 통해 한강변의 25평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보증금 1억, 월세 8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놓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사 준비를 하며 정희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앨범,
각종 추억의 물건들. 하나하나 보며 눈물이 났지만 정희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과거에 살 수는 없어.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 새 집은 15층이었다. 큰 창으로 한강이 보였고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24시간 관리실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정희는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큰 이젤과 물감, 붓을 놓았다.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걸었다. 침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독서 등을 두었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을 배치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이사한 첫날 밤, 정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 새 주소 좀. 왜? 찾아뵙고 싶어서요. 민수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희를 다시 만날 준비가.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로는 부족해. 진짜 변화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민수야, 한 가지만 기억해. 나는 이제 너희 돈줄이 아니야. 나는 윤정이라는 한 사람이야.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연락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마음이 편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걷고 오전에는 독서나 그림을 그렸다. 수채화 강좌는 계속 다녔고 이제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어느 토요일 수채화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정희의 그림도 전시됐다. 정희 선생님,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한 관람객이 다가왔다. 혹시 판매하시나요? 50만 원에 구입하고 싶은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제 그림을요? 네. 이 한강 일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판매했다. 생애 첫 그림 판매. 6개월 후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뭐, 설인이랑 이혼했어요. 결국 안 되더라고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래, 힘들었겠다. 어머니, 저 지금 상담받고 있어요. 제 문제를 돌아보려고요. 정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수야, 그건 잘한 일이야.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년이 지났다. 정희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왔고 개인전도 열었다. 그림 12점이 팔렸고 수익금으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희는 민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머니, 이거. 민수는 손에 케이크와 꽃을 들고 왔다. 제 돈으로 샀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저녁을 먹었다. 민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정희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어머니, 앞으로 가끔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엄마한테 돈 요구하지 마.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 당연하죠. 약속드립니다. 민수가 돌아가고 정희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정희는 새해 목표를 세웠다. 유럽 여행, 그림 개인전, 새로운 취미. 그리고 그해 가을, 정희는 파리의 에펠탑 앞에 서 있었다. 정말 왔네. 내가 72살의 나이에 처음 가본 유럽. 정희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파리의 작은 호텔 방에서 정희는 일기를 썼다. 나는 윤정희, 72살에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나의 노후는 나의 권리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 이제 나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정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다. 71살에 되찾은 삶은 72살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나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은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다. 이제 윤정희는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